만약 한국이 그때 서명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제2의 IMF를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서명을 거부하며 버텼던 일 기억하시죠? 당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국이 너무 고집스럽다, 외교적 실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판단이 얼마나 신의 한 수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현직 장관이 직접 폭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맺었다는 그 5,500억 달러 투자 합의, 알고 보니 99%가 가짜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가짜 합의의 진짜 목적은 바로 한국에서 490조 원을 뜯어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일본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외교 대승리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황금 시대가 다시 열린다.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화려한 수사들이 쏟아졌죠. 그 대가로 일본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이 일본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10%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미국의 천문학적 투자 결정이라는 제목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 합의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조항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투자처를 결정하는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맡습니다. 둘째, 투자위원회 멤버는 100% 미국인으로만 구성됩니다. 셋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갑니다. 그럼 일본은 뭘 하냐고요? 일본은 단지 조언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760조 원을 내면서 말이죠. 더 황당한 건 자금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 한 통하면 일본이 즉시 돈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마치 ATM 기계처럼 말이죠. 그리고 만약 일본이 돈을 제때 보내지 않으면 즉각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는 협박 조항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본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지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 일본 국내에서 거센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 760조 원을 미국에 갖다 바쳤다. 이건 매국 행위다. 이런 굴욕적인 합의가 어디 있나? 일본 의회는 연일 폭풍 국회가 되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그리고 10월 1일 마침내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AFP 통신이 즉각 이를 보도했죠. 일본이 실제로 현금으로 내기로 한 금액은 5,500억 달러의 12%에 불과합니다. 계산해보면 고작 55억에서 1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조에서 15조 원 수준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760조가 아니라 최대 15조입니다. 약 50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카자와 장관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과 대출 보증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760조 원 중에서 실제 현금은 15조만 내고 나머지 745조는 종이에 쓴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보증을 서줄 수도 있어요 라는 약속만 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일본 언론 니케이 아시아가 추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펀드가 설령 손실을 내더라도 미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손실은 일본의 국책금융기관이 떠안게 되어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거의 돈을 받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는 일본이 760조를 투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무기로 삼아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가짜 합의를 발표한 직후 한국 협상단에게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일본도 5,500억 달러를 냈습니다. 한국은 최소 3,500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90조 원입니다. 490조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입니다. 거의 1년 예산에 맞먹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돈을 SPC, 즉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세요.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금의 대부분도 미국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입니까? 이건 그냥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부가 그대로 유출되는 건데 이 방식으로는 절대 서명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막대한 돈을 45일 이내에 입금하라는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반 안에 490조 원을 준비해서 미국 계좌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전문가들은 즉각 경고했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를 IMF급 금융위기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다.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국내 금융시장은 즉시 패닉에 빠질 것이다.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관세로 인한 피해 5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게 훨씬 낫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만약 한국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국내 금융시장은 즉시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고 기업들은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반토막이 났을 것이고 서민들의 예금과 연금은 순식간에 증발했을 겁니다. 바로 1997년의 악몽이 재현되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미국이 적용한 관세율입니다. 일본 자동차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 자동차에는 25%를 부과했습니다. 명백한 차별이었죠. 미국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일본과 가짜 합의를 크게 발표한다. 한국이 일본도 저렇게 냈는데 우리도 내야 하나? 라고 압박을 느낀다. 한국에서 실제로 거액의 현금을 뜯어낸다. 일본은 미국의 들러리였고 진짜 타겟은 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정부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거절합니다. 단호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더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밟으려다가 오히려 당신들의 발이 부러질 것입니다. 미국 측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논리적이고 냉철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22개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우리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십니까? 유럽 국가들은 현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만 차별하십니까? 일본이 760조를 냈다고요? 그 구조가 과연 정당합니까? 우리는 그런 불합리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카드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대미 투자 재검토입니다. SK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미국 공장 투자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둘째, 유럽 동남아 시장 확대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을 증설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인도네시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셋째, 국제 여론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WTO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차별적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미국 노동자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습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이죠. 그리고 한국은 490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현금 요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아카자와 장관의 폭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동맹 정책이 이제 보호가 아니라 갈취로 전락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건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공범 관계다. 한국 국내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과 일본이 짜고 한국만 호구로 만들려 했구나. 정부가 잘 버텨줘서 다행이다. 이번엔 정말 위기를 넘겼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제2의 IMF를 막았다.
만약 그때 서명했다면 지금쯤 경제 파탄이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해외 SNS에서도 한국의 대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함정에서 스스로를 구했다. 한국이 미국의 갈취에 거부했다. 존경한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동맹이라는 이름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국제관계는 냉혹한 이익의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둘째, 투명하지 않은 거래는 반드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수입니다. 셋째, 때로는 거절이 최선의 외교입니다. 굴복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5가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투자 최소화입니다. 일본 사례처럼 실제 현금 납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이나 양해각서 형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종이에 쓴 약속과 실제 현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둘째,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행정부가 앞장서서 과장된 발표를 일삼는 환경에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유럽, 동남아, 중동, 인도 등으로 투자처를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협상에서 상대방이 제멋대로 약속을 뒤집지 못하도록 국제중재기구나 다자, 협정에 근거한 법적 장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MOU가 아니라 손해 발생 시 상호 책임지는 구조여야 합니다. 다섯째, 국내 기업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국제통상 리스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며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그때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만약 일본 장관의 폭로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위기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뒤에서 만든 760조 원 합의. 그것은 국제통상협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복잡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더욱 치밀하고 냉철한 전략으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독이 됩니다. 철저한 검증, 강력한 거부, 다각화된 전략.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